지금부터 2022년 제8회 인천혁신 교육 한마당 2부 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주제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션 A3의 진행을 맡은 인화여자고등학교 교사 김하영입니다. 세션 A3의 주제는 학교 자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머릿속으로 교육이라는 집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붕에서 내려오는 집을 상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춧돌에서 올라가는 집을 상상하셨습니까? 그 집은 누가 디자인하고 누가 만들어 갈까요? 그 집에는 누가 살아가고 그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육이라는 집을 그린다면 지붕을 먼저 그려놓고 그 지붕의 크기에 대강 맞추기보다는 집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아갈 집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주춧돌부터 놓아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의 주인이 될 우리 모두가 그 집에서 살아갈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 좋은 집을 지어야겠죠. 여기서 우리 모두란 바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전 교육 주체를 뜻할 겁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교육의 집에 대해, 그리고 그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자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션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안종복 대표님의 발제를 30분간 듣고 토론 패널과 발제자 간의 상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분들께도 질문을 하시거나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토론 패널과 발제자 간의 상호 토론 후반부에 현장 참석자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발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되는 중에 줌 채팅창에 미리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실 때에는 누구에게 하는 질문인지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발제자와 토론 패널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면 한 분씩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디자인 네트워크 안종복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단법인 교육디자인 네트워크 이사장과 교육디자인 리더십 연구소 소장 안종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천 남동초등학교 이태섭 교장 선생님 함께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동초에 근무하는 이태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흥중학교 장진우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신흥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화여자고등학교 김시현 학생 함께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시현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화여자고등학교 남시연 학생이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패널로 참가하게 된 인하여자고등학교 남시연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 왕연재 학부모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왕연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 이미희 학부모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 이미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곳 현장에는 30분이 넘는 청중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줌에도 10분 내외의 청중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귀한 시간 내시어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온 오프라인 참석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발제자 한 분의 발제 이후에 토론 패널의 자유로운 상호 토론이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종복 교육디자인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자치로 꼽히는 학교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부탁받기를 이제 오늘 이 섹션은 주로 토론이 주가 된다고 해서 한 30분 동안 발제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짧게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토론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치로 꼽히는 학교라고 학교 자치인데 이제 주제를 뭐로 하실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자치로 꼽히는 학교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교육에 있어서 아까 사회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집을 질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주체들 결국은 단위 학교가 꼽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많은 정책이나 어떤 활동들도 결국은 단위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 이 주체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일 수 있고 의미 없는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초등학교 두 학교에 교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교육장하고 지금 사단법인 여기 교육디자인 네트워크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이라고 하는 것. 그 현장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자치를 얘기할 때 결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왜 학교 자치를 하는지 학교 자치의 목적은 뭔지 우리가 왜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학교 자치를 통해서 학교가 꽃피울 수 있을까. 여기서 학교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학교는 건물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학생들이 꽃피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살고 생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직원들이 행복해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은 그러한 학교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셔야 됩니다. 의미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치로 꼽히는 학교라고 주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냥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차례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방향 그리고 학교 자치 이해하기라는 큰 제목을 잡았는데요.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방향을 왜 학교 자치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 하면 미래 사회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뭔가에 대한 것 이것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미래 사회의 변화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역량을 미래 사회를 살아갈 그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자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실은 굉장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다시 한번 그냥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방향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대전환의 시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문명의 전환 그리고 교육의 대전환이라고 합니다. 문명의 대전환은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얘기하고요. 교육의 대전환에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전환,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 여기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휴머니즘,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후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점은 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의 탈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이제 예를 든다면 AI 이해가 되시죠? AI 가수, AI 누구 나왔는데 실제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은 휴머니즘 이후의 시대도 얘기할 수 있지만 탈인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발 하라리 교수가 사피언스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읽혀졌죠. 그게 10주년이 돼서 사피언스의 10주년이 돼서 그것에 대한 서문을 인공지능 AI에게 쓰게 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읽어보시면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본인도 놀랬다 그래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자기의 사피언스라는 책이 출간된 10주년을 기념해서 서문을 AI가 썼는데 저자 자체가 놀라는 거죠. 저도 읽어봤는데 정말 그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AI 인공지능한테 뭘 줬냐 하면 그동안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책들을 전부 데이터를 입력시켰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유발 하라리 교수에 대한 빅데이터를 주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서문을 썼는데 저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교수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몇 년 전에 와서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인류 사회의 사피언스의 첫 번째 인류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인류. 그래서 저는 무슨 초인류라도 나오나 그런 생각을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미래사를 살아갈 때에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부모로부터 배운 것 가지고, 선배로부터 배운 것 가지고 미래를 살아갈 수 없는 첫 번째 인류가 초등학생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 미래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우리가 항상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도 서술하고 시험을 보면 급변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급변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뭘 얘기하면 급변하는 사회라고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급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 거의 적당한 낱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불과 10년 전에 생각했던 변화와 지금의 변화의 속도는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또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런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문명의 대전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산업 문명 사회는 인간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둘러싼 모든 자연이고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인간. 그러니까 이 산업 문명의 기본적인 정신의 주체는 인간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 중심의 산업 문명의 폐해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죠? 몸소 다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아마 인류가 이제 멸망한다면 가장 첫 번째는 기후 위기라고들 이야기도 하죠. 많은 미래학者.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이런 인간 중심의 이런 산업 문명에서 이제는 생태 문명의 전환은 그냥 그림으로 딱 보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발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 중심의 산업 문명에서 이제는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이 생태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 강론 조정위원으로 인문 사회 영역 지금 강론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일들에 대한 문명의 대전환,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제 교육은 크게 이제 개별화 교육 과정,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 과정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우리 교육 과정은 국가 수준의 획일적인 교육 과정이 중심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번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은 그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서 이제 뭐 학교 교육과정, 학령 교육과정, 학급 교육과정, 지금은 이제 교사 교육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과정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개별화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뭐 앞으로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합계 출산율이 지금 1.2인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1도 안 되죠. 0.8 얼마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 결국은 이 저출산 문제에서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관점들은 출산율을 높이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우리들하고 함께 있는 한 아이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아이는 그 안에는 배움이 느린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이 아이들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지 그걸 떠나서 정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 한 아이 한 아이의 역량을 그들의 삶을 어떻게 좋은 삶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별화 교육과정 이것이 나오려면 결국은 학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사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뭐 결론이 이제 글로는 가지만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이 하나의 하나이가 정말 귀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 정말 소중한 아이라고, 산업문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배움이 느린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 아이들은 아웃풋이 별로 안 되죠. 기업 논리로는 그 아이들 별로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애들입니다. 어떤 결과 중심의 산업문명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져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배움이 느린 아이거나 장애를 있는 아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교육의 대전환에서 하나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유네스코에서 2030년 세계가 마주하게 될 도전에서 이 크게 4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등등. 이러한 그 유네스코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분야의 국제협력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여기서 키워드는 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가 이제 새로운 교육의 원칙을 제안을 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육의 방식이 협력과 공동작업, 연대의 원칙으로 조직돼야 된다는 것, 또 교육과정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 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티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및 사회 변화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마지못해서 믿으시는 건 아니고요. 네. 교육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참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킬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없기도 합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인천시 교육청이 이런 혁신 한마당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거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을 답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학교 자치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 어렴풋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 학교 자치 이해하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얼마 먼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자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학교 자치를 해야 되는지, 학교 자치에서 왜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왜, 무엇을, 어떻게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모두가 주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교의 주인은 모두입니다. 교직원도 아니고 학부모만도 아니고 학생만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교육의 3주체라고 얘기들 하지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요즘엔 4주체까지도 얘기를 하고 5주체까지도 얘기합니다. 학교 4주체를 얘기하면 지역사회가 들어가고요. 5주체까지도 얘기합니다. 네. 언론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하여튼 교육의 이 주체들이 학교 모두가 주의.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장 출신입니다. 두 학교. 아이들은 학교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1학년 신입생들 제가 환영회 할 때 아이들 환영하고 뭐 하면 우리 학교 주인이 누구지?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요 그래요. 학교의 주체는 주인은 3주체가 다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의 주인은 교직원, 교장 선생님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그냥 깔려져 있어요. 사실 굉장히 저는 이 부분부터 우리의 발상들이 전환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주인으로서의 주체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뭐 잘 아시는 그 유네스코에서 나오는 학습 나침판, 거기에서 나침판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자기의 삶을 이제 가장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데, 그 아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변혁적 역량을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변화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근데 그 변화의 주체는 꼭 뭐 중고등학교가 돼서가 아니라 유치원,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문화가 그동안의 유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들이 사실은 이러한 주체로 세워주는 데에 굉장히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학교 자치는 이제 주체로 세우는데 없어서는, 아까 우리 사회보는 선생님이 열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학교 자치를 통해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무엇이 얻어지기에 이 학교 자치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모두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주인은 어느 일방적인 한 관리자나 또는 교사들 뭐 이런 식의 그 주체의식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학생, 학부모, 학부모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서울시교육청에 아무튼 그게 뭐 이름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 지원센터라는 말에서 저는 이거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학부모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학부모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고 학부모는 우리 교육의 같은 주체로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학부모는 그냥 지원의 대상, 그리고 학교가 필요할 때 동원하는 그런 역할. 뭐 요즘에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요식행위 하는 그런 정도. 어떻든 이런 학교 자치에서 우리는 왜 학교 자치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고민을 늘 본질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왜 학교 자치를 얘기하는가? 여기서 왜에 대한 얘기죠. 학생들은 학습 능력, 이거 넘어갔네. 이제. 네, 학습 능력 이외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자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도적인 자치 활동을 통해서 학습 능력, 우리는 그동안 학교는 공부하는 곳, 여기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학습이었습니다. 지식의 양을 많이 늘리고 채우는 것. 그런데 미래 사회의 변화에서는 절대 그런 암기 위주나 이런 식의 지식은, 죽은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폐단이 경쟁 교육이라고 봅니다. 줄 세우기. 줄 세우기 교육이 우리의
모든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물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대입이 그러나 어떡하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런 패배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대입시도 바뀌어져야 되죠.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아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교육의 주체들이 소리를 내야 돼요. 연대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함께 뜻을 모으고 소리를 내고 변화를 시도할 때 결국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터전을 저는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봐요. 어떻든 이 자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또 아이들하고 그런 자치 활동을 하다 보면 불편해져요.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나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뭐 관련돼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의사소통에 있어서 제일 그 5단계의 의사소통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냥 첫 단계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입니다. 그냥 저분이 우리 학교 같은 직원이네, 새로 왔나? 학부모님이신가 봐, 우리 학교 학생인가 봐 하고 인사하는 정도. 뭐 길에서 또는 이웃집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가 1단계고요. 2단계는 조금은 좀 더 진일보해서 아주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오늘 토요일인데 굉장히 날씨가 좋다. 뭐 인천시 광역시 교육청 평생학습교육관에서 뭐 혁신 한마당을 한다고 그러더라. 한번 같이 이런 정도의 이야기 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단순한 얘기죠. 3단계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견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는, 관계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상담 공부를 했지만 우리 가족에서 부부 간의 대화의 수준이 몇 단계 정도 갈 것 같아요? 4단계는 이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4단계고요. 5단계는 그냥 이심전심이라고 눈빛만 봐도 아는 거. 이게 이제 5단계. 서로 고백적 나눔을, 자기의 삶을 아주 부끄러운 부분이나 이런 것도 꺼내놓을 수 있는 게 고백적 삶, 이런 것들이 5단계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의 그 대화의 수준은 2단계를 넘지 못합니다. 대부분 3단계를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네, 왜냐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대강은 알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얘기해봐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반대할 텐데 괜히 얘기해봐야 서로 불편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는 어떤가요? 치열하게 우리가 논쟁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 안 그러거든요. 혹시 친구 사이의 관계가 깨질까 봐 그냥 뭐 좀 더 어떤 견해차가 심한 이런 것들은 안 하죠. 특히 뭐 우리 뭐 정치 얘기는 서로 부자지간에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네. 이런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생 자치를 얘기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학생 자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1단계에서 3단계로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3단계를 가려면 반드시 2단계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교장 선생님이 여기서 처음 뵀어요. 근데 옆에 앉아 계셔서 초등인데 초등 교장 선생님이시여서 저도 초등 출신이니까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도 초등 교장 했었는데 그러면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뻘쭘하게 그래서요? 당신이 초등 교장한 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반응을 한다면 제가 이분하고 말 섞겠어요? 안 섞죠. 그러니까 1단계가 돼야 2단계도 되고 2단계가 자연스럽게 돼야 견해차의 얘기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학교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학교 자체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결국은 학교 자체에서 3주체를 주체로 세우려면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서 서로가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학교 자체는 그냥 문자화되어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 제가 교육과정 뭐 지금 강론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뭐 7차 교육과정 때도 그랬고 뭐 교육과정 토론회 이런 데 하면 우리 1차 교육과정부터 총론의 맨 앞에 뭐가 돼 있냐면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로 되어져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양. 요즘은 학교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그런 민주시민 의식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암기하고 시험 공부만 했지 실제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 총론으로 나와 있는 민주시민의 육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구호로만 문자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민주적이지는 못하죠.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야, 넌 몰라도 돼.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니? 그냥 입 다물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고 이런 식의 문화들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자치활동을 통해서 불편한 감정을 다스리는 거, 협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는 머리로 배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존중해야 돼. 맨날 배워봐야 옛날에 오래된 책 중에 그런 것이 있죠.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이 알미 실천으로 행동으로 가지 않는 것, 이게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자치 활동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그런 것들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우리나라가 더불어 함께 사는 역량이 가장 바닥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는 안 내놨는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더불어 함께 사는 역량이 우리의 가장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자치를 통해서 학교 자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배워지고요. 교사들에게 있어서 자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활동의 이 3주체가 교육의 주체지만 결국은 교육활동을 리더해 나가는 것은 결국은 교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책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 3주체가 다 함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 역할은 결국은 교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런 자치를 통해서 교사는 책무성과 더불어 자발성이 문제예요. 내가 참여했을 때 내가 책임도 지는 거고 내가 참여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 찾기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어떤 집단적 효능감,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것. 안타깝게도 우리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가장 윗순위가 항상 교사죠, 교사. 요즘에 조금 순위가 떨어지긴 했죠. 한 3위 정도로 내려갔나요? 1위가 무슨 연예인 이런 쪽으로 바뀌긴 했지만 어떻든 가장 아이들이 희망하는 게 교사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다시 태어나면 교사를 하겠냐? 라고 하면 그 비율이 엄청 낮습니다. 다시는 내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교사 안 하겠다. 그만큼 이제 교사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이런 자치라고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교사가 참여하고 교육 활동에 책임을 지고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자발성이 생기고 그 자발성이 생길 때 교육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그래요. 동의하시죠? 뭐 다 누구나 뭐 얘기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사의 질은 뭘까요? 수업을 잘하는 거? 필요하겠죠. 또 상담도 잘해야 되겠고 기획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죠. 신이 아닌 다음에. 그랬다고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교육의 질이 높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뭔가 2%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사의 질은 내가 만나는 한 아이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라고 봐요. 내가 만난 아이를 내가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폭넓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교사의 질이 저는 좌우된다고 봅니다.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많은 걸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만난 그 아이의 형편과 사정들 또는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 수용하고 있는가. 그 중에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아이도 있어야 되죠.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포용하느냐. 이것이 저는 교육의 질이라고 봅니다. 이런데 문제는 이런 과거에는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어요. 교사가 한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 그러나 지금은 교사 한 사람의 아이들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그건 포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함께 뭐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사들 간의 이런 자발성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책임감과 더불어 이제 자발성이 생길 때 비로소 그 자발성을 통해서 교육이 저는 아름답게 꼽힐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당연히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비전과 책임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이 생깁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는 당연히 단순히 그냥 학교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존재 또는 학교 입장에서 학부모는 지원받아야 될 대상 이런 관점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교육 활동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구조. 그럴 때 그래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이제는 학교는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학교에 보내면 저절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만 가면 교육이 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함께 그런 파트너십, 비전을 공유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자치를 얘기하는 거죠. 안 넘어가네요. 네, 넘겨주실래요? 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학교 비전을 통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저는 핵심 키워드가 민주적인 학교 문화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학교 자치, 학생의 너희들 자치 활동해라 한다고 해서 저절로 자치 역량이 키워지는 건 아니죠. 학교의 모든 민주적 학교 문화의 핵심은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이 교장교감 선생님 한두 사람 또는 부장교사들에 의해서 또는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몇 사람 소수의 의견들 그런 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학교 자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학교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정말 민주적으로 절차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다양성도 생기죠. 다양성도 생기고 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협력도 되게 되죠. 의미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책임도 지게 됩니다. 자발성도 생기죠. 이런 면에서 이제 모두가 주인인 그런
학교가 결국은 학교 자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꽃피울 수밖에 없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냥 모든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해온 방식이 어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제가 35분이나 됐네. 30분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면 학교 자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학교 자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치,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 강조가 돼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학교 문화가 또는 우리의 모든 그런 학교 자치라고 교육 자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너무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쪽에 많은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개선돼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교육장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하면 맨 끝에 부딪히는 게 이제 법령입니다. 법령, 규정. 그 법령과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큰 단위에서는 그렇고 단위 학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교사, 학생 또는 교육청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전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치라고 하는 그런 권한 위임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치냐가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철학이. 예를 들어 무엇으로부터의 자치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요.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의 자치를 얘기합니다. 권한 위임해라. 교육부는 그 권한 위임 아직 너희들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논리로 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시도교육청이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한테 권한 위임하라 그래요. 단위학교는 어떨까요? 지역교육청으로부터의 자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교장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자율권 달라. 교사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교직원들은? 관리자로부터의 자치를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자율권을 달라고. 학생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네, 교사로부터의 자유를 얘기. 저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주체로 서야 될 때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치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자치냐가 분명한 철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육활동을 뭐 할 때에도 자치를 이야기할 때는 결국 누구를 위한 자치인가? 이게 무엇을 위한 자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학생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저는 우리 학교 현장에 굉장히 많은 교직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의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교사, 교직원들이 많은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 자치에서의 결국은 핵심적 가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치는 당연히 저는 따라가야 하고 시스템적으로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자치, 그런 방향성, 가치 이것이 담보될 때 저는 우리 학교 자치가 정말 우리 학교를 꽃피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주체들 모두가 우리가 자치를 얘기하면서 항상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자치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또 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문제가 나의 문제여야 되는데 나의 문제가 아니라 딴 사람의 문제, 교장의 문제, 교사들의 문제, 교직원의 문제, 학부모의 문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학교 자치는 굉장히 요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미래는 꿈꾸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미래는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라 그럽니다. Now and here.
우리가 학교 자치를 통해서 학교가 어떻게 꽃피우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가 꽃피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학교 자치를 통해 학교가 꽃피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종복 교육디자인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학교 자치에 대한 의미 있는 물음을 던지고 또 학교 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문명의 대전환, 교육의 대전환, 학교 자치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치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자치여야, 학교 자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아이 우리 앞에 있는 그 한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하고 그 관점의 변화가 학교 자체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해주신 안종목 대표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패널 간의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패널님들이 한 분씩 3분 내외로 1인 자유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종복 대표님의 발제 내용에 관련하여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학교 자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간 생각하고 느끼셨던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 패널님들이 다소 긴장할 수 있어서 이태섭 패널님부터 앉아 계신 순서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태섭 패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안종복 대표님의 말씀을 너무 공감되는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는 그 같은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학교의 교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또 화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교육의 대전환의 시기인데 그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이제 뭐 학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이 사회의 변화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저도 거기에 너무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치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자율성이라는 부분과 저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권한 이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저희가 형식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많은 민주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한 20년도 더 됐죠. 그 학교에서 그 학교에 많은 일들 논의하는데 그 논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분명히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실제적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사회나 또는 학생회에서 추진한 여러 같은 이런 것들이 내용성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 주위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학교는 어떠한 누구도 자기의 이야기를 소신껏 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잘 모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교육을 사업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내용들을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주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주체로 설 수가 없어요. 주체로 설 수 없다는 얘기는 주도성을 갖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그 책임감도 같이 가질 수 없죠. 내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육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의 생각은 이런데 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피드백되고 학교의 그 모든 과정들이 평가할 때 성찰 같은 걸 할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시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 저는 하고 싶고요. 아까 무엇을 위한 자치인가라는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를 위한 자치인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자치인가? 전 누구를 위한 자치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다 자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서로 다른 견해차 때문에 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더 우리를 서로 더 끈끈하게 또는 더 성장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는 그렇게 서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해내는 충분한 안정된 공간이어야 교육 과정이라든가 학생 활동이라든가 다른 모든 이런 의견들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절차나 그런 과정들이 잘 모르겠는데 학교 여기저기서 자기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 이게 옆 친구가 아니라 공개된 그 수업이 벌어지는 교실에서나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틀에서 이렇게 그러면 생동감이 다르죠. 그리고 교육을 상상하는 부분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학생들은 더 많이 달라져요. 저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의 그런 변화되는 모습,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실천하고, 그다음에 성찰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치가 그냥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같이 경험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길었죠? 네, 감사합니다. 이태섭 패널님께서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의 중요함, 또 학교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진우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종봉 선생님께서 서두에 다 이미 말씀을 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본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 또 나와 다른 생각, 또 다른 입장과 그런 상황들을 다 다르지만 그런 상황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이해하게 하고 또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서 무언가 결정되어진 사안들 그리고 주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또 진행해 나갈 때 학교의 일은 학교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는 학교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갖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 교사로서 아직도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의 문제를 정말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체성을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학교의 분위기, 그런 공동체, 그런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것이 학교 자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학교 자치로 나가는 그런 초석이 좀 잘 마련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좀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진우 패널님께서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시현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느껴온 학교 자치의 발전 과정을 말씀드리고 학교 자치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학교를 겪어오면서 학교 자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려 하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특히 올해인 2022년에 저는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저희 학교의 학교 자치 발전 과정을 몸소 느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교사, 학생, 학부모를 학교 주체로 인정하여 학교의 다양한 결정 과정과 시행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러한 주체를 기반으로 저희 학교에서 있어온 학교 자치의 발전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의 입학식 날 저는 신입생 환영사를 준비하여 1학년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과 선배로서의 조언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학교 행사에서는 보통 교장 선생님께서만 말씀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 학교는 1학년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회장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각의 교육 주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표현하려는 저희 학교의 시도였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규정을 기반으로 한 교육공동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생활 규정은 학교장은 교육 3주체 협의기구를 구성하며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주체들은 저희 학교의 주체는 충분히 그 권위가 인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희 학교의 자치는 각 주체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자치가 우리의 학교에 원활히 스며들기 위해서는 각 주체에 대한 인정과 표현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학교의 주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른 책임을 느끼는 것이 학교 자치의 진정한 출발점이자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교 자치의 기반이 만들어진 후 그 위에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저희 학교는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학교는 겨우 준비 단계를 넘어 점점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 학교는 자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구보다 단단히 그 틀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남시연 학생이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시연 패널님께서 교육 주체의 권위와 책임에 대한 인정,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두 학생 패널님들이 같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좀 둘이 역할을 나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남시연 패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인문계인 인하여자고등학교에서의 학생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 자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더불어 저희 학교의 자치 시작 과정 이후 현재까지 해온 노력과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학교에서 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을 주체로 볼 때 학교 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각 학급에서 진행한 학급회의로 반의 의견을 학급회장과 부회장이 수렴해서 학생들이 체육대회 개최를 원하는 것을 학급회장과 부회장, 학생의 임원이 함께 진행한 대의원회에서 학생회와 의견을 더 모으면서 체육대회를 결국 개최를 하게 된 경험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 축제 또한 학생의 임원이 시간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학급 방탈출과 각종 부스, 찬조, 장기자랑 같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대표해서 의견을 내고 계획해서 실현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의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회, 인근 사회적 기업과 같은 지역사회 또한 함께 참여했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교에서의 학교 자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주체의 자치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들 수 있는데요. 저는 다른 주체 또한 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복선정위원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데요. 교복 디자인 수정을 위한 옷감과 업체 선정 등을 선생님, 학부모님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의 의견을 조율해서
교복을 선정하는 활동을 통해 저희 학교의 교육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교복선정위원회처럼 주체들 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거기에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시현 패널님께서 교육 주체의 활발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왕연재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종보 선생님의 학교 자체에 대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에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에서부터 민주성을 배우고 자치 문화를 겪어야 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 또한 그런 학교 자치 문화를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여전히 낯설고 다른 사람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그런 자치 문화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 3주체인 학부모 입장에서 과연 학교에서 학부모가 그 주체로서 맞는가 하는 고민도 좀 해봅니다. 아까 안종보 선생님이 말씀도 해주셨지만 과거보다는 학부모의 활동과 역할, 그 주체성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에 지침을 따르고 또 학교에 주어진 예산에 사용에 동원되는 입장이 더 많이 놓여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이제 의견을 내고 하기보다는 또 수긍하고 따라가는 게 학부모의 역할이기를 또 강요되는 또 입장도 놓여지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뭐 진정한 학교 자치를 위해서는 교육의 3주체를 굉장히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학부모로서의 주도성도 가지고 주체성도 가지면서 적극 참여할 필요도 있지만 그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도 뭐 학교에서 많은 도움과 학교 참여를 적극 권장하시지만 학교 문턱이 좀 더 낮아져서 학부모가 교육 과정에도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서 학생들이 좀 배움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학부모가 주체로 잘 참여하면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적인 문화를 배웠지만 학교 밖에 나오면 그게 연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마을에서도 그런 민주적인 자치 문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3주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자치 문화가 잘 형성되길 바랍니다. 네, 왕연재 패널님께서 교육 3주체 중에서 특히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 자체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수평적 교육 공동체로 성장한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천이 행복배움학교 8년차를 맞이했는데요. 그 8년차를 통해서 112개 학교의 다양한 학교 자치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치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많이 전파되기도 하고 부작용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되짚어 보고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학교 자치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생각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희 패널님께서 혁신학교나 행복배움학교 8년차를 맞이해서 학교 자치를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1인 자유 발언 시간을 매우 짧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의 관점에서 학교 자치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패널님들이 그동안 학교 자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자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무척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패널 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자님과 패널님들 모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시거나 상호 간의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전체 패널님 또는 발제자님께 하셔도 되고 특정 패널님께 한정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작을 위해서 첫 질문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2020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또는 교직원회를 통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는 각 교육 주체 내에서의 자치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교육 주체별로 자치가 바로 사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 교육 주체가 모두가 다 학교 자치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다 함께 소통하고 연대해야 진정한 학교 자치가 실현될 겁니다. 즉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업할 수 있는 문화와 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텐데요. 그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그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일단 자주 만나야죠. 네.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학교를 건물 말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그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얘기가 하기가 쉽거든요. 자주 만나지 않으면 알아가는 과정들이 없으면 경계를 하게 돼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 있는 동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모를 해서 이제 올해부터 학교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참가를 하고 있는데 저분은 왜 갑자기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나? 엄청 경계를 하겠죠, 저를. 그렇죠? 많이 만나고 회의에서 만나고 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분하고 이제 동네 이야기하면서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좀 친해지면 이제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특히 아까 학부모님 그 말씀하실 때 저도 학교에 문턱이 높다는 것은 그 교육 과정이나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사의 전유물처럼 느껴져요. 마치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 월권 아니야? 교권 침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해야 돼. 그러려면 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의 다 모든 학교가 아마 11월, 12월이 되면 학교 평가를 할 때 학교 수업 내용,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했고 어떻게 진행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떠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교사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 참여가 있어야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 교육 과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학생들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10년 전에 제가 그 4학년을 맡았었는데 4학년 매달 학생들과 다 모임을 했어요. 1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이제 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뭘 배웠는데 뭐가 좋았다, 뭐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체육대회 하고 싶다 이런 수준을 출발을 해요. 대부분들이. 근데 1년 지나면 어떤 요구를 하냐면 그 교육 과정을 건드려요. 선생님들을 가르칠 때 시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어떤 걸 건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11월 달 끝나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을 왜 11월 달에 끝나야 돼요? 2학기 2월 달까지 하는 건데 다른 교과는 왜 2월까지 하는데 시수를 늘려주세요라고 해요. 4학년 친구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 달마다 모였을 때 약간 이제 그런 수준의 뭐 다른 반도
놀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 많이 해요. 나중에는 수업의 내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야기한 걸 다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4학년 선생님들이 5-6명이 모여서 그거를 협의해서 너네 다음 해 때 우리의 입장을 알려줄게. 될 수 있는 부분과 안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교육과정 바꾸자. 시수를 더 늘리자. 다른 거 조정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안내를 했고, 저는 그 학교에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학교에 그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 학교의 중심 내용인 수업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각 주체들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우선 많이 만나고 많이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갖고 있는 권한들이란 게 있는데 그게 암암리에 그냥 저 사람이 다 결정할 거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거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학교장 쉽지 않아요. 특히 학부모님들의 요구, 학생의 요구, 분명히 그 아까 그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도 통과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거를 갖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히 두려워서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고, 근데 요구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내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저희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학생 활동이 잘 되면 교장실이라고 되게 편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편하잖아요. 없을 때도 들어가고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넘나듦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만나고 여기 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논의도 있지만 이게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뭐 날씨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부터 정말 다양한 그 깊이 있는 얘기까지 넘나들면 그 학교는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가 계속 될 거고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도 교사이다 보니까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회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진우 패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교사가 학교로부터 소진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학교 교육 활동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또 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를 만난다면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를 원하십니까? 아마 다 후자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는 그냥 정말 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치가 다치지 않고 원칙적인 것만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충실히 하면 그냥 좋은 교사, 그다음에 월급을 받아가는 교사로서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소명을 가진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교사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은 나의 의견, 또 다른 의견, 나와 다른 생각들이 함께 모아서 함께 논의하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만들어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가고 또 다른 그 자기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문화를 경험하고 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학교가 무언가 바뀌어가고 배움이 완전히 잘 이루어지고 학교다움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들을 경험해보는 교사들은 또다시 무언가 도전해보고 또다시 의견을 내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학생들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자꾸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묵살당하거나 또는 회유당하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교사들은 점점 자신이 열심히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의견들이 함께 논의되었을 때 학교가 이렇게 변해가더라. 아이들에게 이게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줄 수 있었구나. 라는 경험들을 교사들이 자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일방적인 관리자들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못할 때 교사들은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로 남는 것이 오히려 편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좀 내가 이 좀 가슴 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그것이 교사에게는 회복이고 힐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뭐 지금 우리 장 선생님 말씀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사실 교사는 이제 보람을 먹고 사는 게 교사죠. 교사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그 교사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너무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서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정말 교사들에 대한 전적인 신뢰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교사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학부모 총회하면 학부모님들한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 아이들에게 야 아이들 앞에서 야 너희 선생님은 왜 그러냐 다른 선생님은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아이는 왜 저런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정말 불쌍한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 선생님은 정말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야 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아이 안에 배움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죠. 선생님들은 교사적 양심이 다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면에서 너무 이제 물론 교사 책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사들이 책임져야 할 책무성, 책임감, 소명의식, 지금 소명의식을 얘기하셨지만 소명의식까지가 아니라 요즘엔 책무성조차도 책무성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책임감, 소명의식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희생, 헌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책임감, 소명의식, 사명감인데 요즘에는 그거를 요구하기에는 또 그 시대가 많이 너무 바뀌었다고 봐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마냥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보완을 하되 다만 학부모님들은 교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은 그래야 결국은 그 학교의 교육은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좀 실제적인 얘기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학교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저는 참여 뭐 당연한 얘기인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산 제로 베이스 해라. 저는 시도교육청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산 제로 베이스 해라. 다 정책 싸움 뭐 다 정해서 내려보내지 말고 단위 학교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돈 내려보내라. 단위 학교에 뭐 4천이든 5천이든 정책 싸움 없애고 그리고 나서 그 돈 가지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냐. 5천만 원이 내려오면 이 학교 자체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성이 꼽혀야 되거든요. 다양성이 꼽히려면 학교가 처해 있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아이들의 구성원도 다르고 그 학교의 입장, 다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를 때 5천만 원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뭐 하겠어요? 교사들, 학부모, 학생들 뭐 같이 이 5천만 원 가지고 우리 뭐 할까? 이런 논의를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예산 제로 베이스는 좀 큰 그림이지만 단위 학교에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 학생의 예산 제로 베이스를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사 하는 행사에 대한 거를 아까 축제 같은 거 한다. 체육대회 한다. 체육대회 너희들이 구성해서 예산 세워라. 너희들이 세워라. 아이들이요. 제가 중학교 학생회장들을 한번 모아놓고 그런 워크숍을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그 예산을 줬을 때 자기들이 첫 번째 할 약속이 뭐냐. 우리들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 그게 중학교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 돈을 우리들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아이들 믿어주시고 체육대회 예산 세워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겠다고 예산 절대 안 세우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식. 또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물론 그렇게들 하겠지만 그거를 과감하게 늘려서 학부모가 진행할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들을 학부모가 기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단위 학교 예산 안에 충분히 저는 시도교육청에다가 큰 그림에서 단위 학교에다가 주라고 얘기하지만 단위 학교에서는
있는 예산 안에서 요새는 뭐 통합해서 주니까 뭐 돈 1,000만 원 만들어내는 거 저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자치를 꽃피우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우리 학부모 패널님들과 그다음에 학생 패널님들한테도 제가 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 패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생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권한도 느끼지만 그 권한에 따른 책무, 책임감도 아마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치란 결국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에는 자율과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과 책무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으로서 진정한 학교 자치를 실천하는데 따라오는 학생으로서 이제 각오해야 될 혹은 수행해야 될 책무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우선 저는 올해 학생회장에 부임을 하고 계속 활동을 할 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과 책무를 정말 많이 느꼈었는데요. 우선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한다 이게 아니고 우선 학교에서 학생회로서 뭔가 활동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제가 뭔가 선택이 있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는 그냥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책임감과 책무를 정말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들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의 만족을 이끌어내야 하고 또 그냥 단순히 만족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생님들의 입장도 고려를 하고 또 학교의 입장을 고려를 하고 학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저희 학생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점에 대해서 책무와 책임감을 정말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학교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각오해야 될 점은 우선 학생이 정말 주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장이고 학생회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느꼈다고 하지만 일반 다른 학생들도 자기가 주체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학교 자치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 자신이 정말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입장만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입장에서 이러한 의견, 저러한 의견을 다 고려하면서 상호간 소통을 하는 게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는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학생회를 이끌어가는 학생으로서의 책무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주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율성을 갖고 책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학부모님 패널들께 여쭈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위 학교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학교 자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학교 자치가 자칫 학교 간 또는 지역 간 편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교육 불평등이나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학교 자치에 의해서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대되지만 그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벌어질 것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실제로 지금 제가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면서 이 대표로 나오게 됐는데요.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이미 탐색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인천 혁신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만든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사실은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 이렇게 자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인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민주적인 자치 문화를 잘 활용하고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게 학교 단위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고 편차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무조건 행복배움 학교가 됐다고 해서 학교 자치 문화 잘 될 거야 하는 기대와 다르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학교는 엄청 활성화하게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함께 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이 모이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만들게 된 게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그런 서로 간에 그런 학교와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자치 내 편차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해보는 네트워크 단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저희끼리는 그렇게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보를 소통하고, 때로는 그 학교에 함께 그 권역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학교의 학부모 활동을 공유하고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배우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컨설팅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학부모로서 굉장히 주체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더 이상 이렇게 의존하는 입장이 아닌, 학교에다가 뭐 해달라 하는 민원식 학부모가 아닌, 이렇게 주도적으로 학부모로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자님 질문이 좋은 이유가 갈등이 일어나고 격차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기준점을 저희가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위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준점이 잘하는 학교, 좋은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조차도 단위 학교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키 큰 친구한테 키 큰 영양제를 계속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3주체 구성원들은 각자가 필요한 그 학교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먼저 체크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해결이라고 하면 안 되고 좋은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면 시기가 더디가는 학교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또는 3주체 구성원이 정말 열쇠처럼 잘 맞아서 빠르게 가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바심을 내지 않고 그 안에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모인 이유, 아이들이 건강한 교육 현장에서 꿈을 이뤄가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각 구성원들 중에서 특히 학부모는 제3자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매일매일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는 항상 한 발 느립니다. 느린 게 한 발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치 참여가 더딜 수밖에 없었고, 학교와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나중에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를 좀 들면 저희가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3월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고, 낮에는 꼭 뭐를 해야 되고, 연수는 몇 번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많이 있는 학교라면 저녁에 많이 회의하시잖아요. 코로나가 준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그걸 학교에서 적용을 하신다면 학부모들 참여는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전에는 학교에 와서 참여하는 것만이 학교 참여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인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야기를 감탄하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장 참석자분들 중에서 질문을 꼭 하고 싶으시거나 이야기거리를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현장 참석자님들 중에서 같이 질문을 주시거나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토론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아마 시간 관계 때문에 피해를 주시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자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짧게 본 세션에 참여한 발제자님과 토론 패널님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학교 자치를 갈망하는 분들이나 또는 우려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신 것 같습니다. 발제를 제대로 했는지 어떤지 모르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학교 자치가 무엇을 위한 자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학들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그런 비전들을 공유하시지 않으면 이 자치가 자율이 선이냐 악이냐, 학교 자치가 선이냐 악이냐, 저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중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율이라는 건 선일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자율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거기가 책임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경쟁교육 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를 원한다면 과연 그거를 막아내고 설득할 그런 힘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런 철학과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면서, 전 늘상 자유를 이야기할 때 고민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들과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철학이 공유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은 엉뚱하게 학생을 위한 자율이 아닌 왜곡된 자율권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저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 또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려서 또 마이크를 잡으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 짧게 하셔가지고 네, 저는 학교가 학교다지기 위해선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경쟁 교육이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가 학교다지기 위해서 경쟁보다는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 다양성이 꽃피울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학교 자치를 기반으로 그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들이 행복한 학교, 또 학부모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서 같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해서 우선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자치는 각 주체들이 자신이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토론회가 지금의 교육 그리고 미래의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처음으로 나오게 된 토론회라서 긴장도 많이 하고 아쉬움도 남는데요. 준비하는 과정 동안 학교 자치에 관련해서 좀 더 깊은 탐구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학생들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진짜 긴장이 많이 되고요. 집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너무 말씀들 잘하시고 일단은 학교에서든 아이와 대화할 때는 입시와 학교 행사만 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진짜 나아가야 될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볼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는 결국 같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이 토론회가 저에게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모, 교사, 학생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오늘 같은 자리가 플리마켓처럼 소소하게 자주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라서 초중고 학생 모임이나 이런 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아이들이나 교육에 관해서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는 그런 인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참석자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션의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세션 종료 후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세션 자료집은 인천교육혁신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정말 여러 교육 주체의 소통과 참여로 실현하는 학교 자치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 함께 그리고 지어나갈 교육의 집의 모습이 아까 시작 때보다는 조금은 더 뚜렷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발제자님, 토론 패널님, 온 오프라인 참석자님 모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8회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2부 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A3 학교 자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